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조합우TV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또 급락을 줬습니다. 네, 지금 투자하기 참 힘든 시장입니다. 까다롭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지만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편안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첫 화면은 보시는 화면은요. 현재 자산 시장에서 우리가 유리한 선택은 무엇인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산시장에는 현금도 있을 거고요.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부동산도 있죠. 자, 그러면 현금부터 보면 현금에는 이제 달러가 있고 원화가 있는데요. 뭐가 더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달러가 더 유리하겠죠. 지금 달러 대비 원화가 1409원이었죠. 그렇다면 달러가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주식을 한번 볼게요. 주식은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둘 다 말할 것 없이 이제 다 하락해 있어요. 직전 저점까지. 6월달에 찍었던 저점까지 지금 와 있고요. 그래서 주식은 거의 비등비등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채권. 자, 요즘 채권으로 많이 옮겨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채권으로 왜 옮겨가는 걸까요? 금리가 올라서 혹은 주식 투자에 뒤에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안전한 채권으로 옮겨가는 것일까요? 채권은 말이죠.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비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채권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그렇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금리가 지금 예측만 있을 뿐이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지금 예측은 가봐야 하는 거죠. 금리가 일단은 금리 상승을 브레이크를 걸어야지만 그때 채권의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가늠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채권의 바닥을 논하기에는 좀 어불성설이고요. 금리가 최소한 상승은 멈추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그 다음에 금리가 내려갈 때 그때 채권 들어가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은 부동산. 자, 부동산은 말이죠. 참 거시기합니다. 부동산은 참 좋았는데 이제 부동산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부동산은 이제 꺾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뉴스상에서 이제 크게 오르다가 거기서 정점을 이루고 여기서 이제 살짝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뉴스상에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제 부동산 공포적인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 이제 불편한 심리를 건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부동산은 어쨌든 미국 부동산도 그렇고요. 한국 부동산도 그렇고 가격은 일단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폭락으로 이어질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추세는 꺾였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볼게요. 결국은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좋고 미국 주식을 그나마 갖고 있는 게 좀 낫고, 자, 그렇다면은 미국 투자를 하고 계신 이 미국 투자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낫죠. 그래서 미국 주식에서도 손실이 좀 있지만 환율에 따라서 약간의 보상은 됐을 거고, 그리고 자, 미국 주식을 현금화 시켜놨다면 달러를 가지고 계실 거고요. 지금 가장 좋은 것은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새로 진입하는 것도 부담스럽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9원인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얘가 하나씩 치고 올라가기에도 약간 무리는 있을 것 같고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신규보다는 지금 기존에 미국 주식을 가지고 계셨고 혹은 미국 주식을 매도를 해서 달러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낫다 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자산시장 3대 요소, 이걸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지금요, 시장을 굉장히 괴롭혔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금리였죠. 자, 이번에도 금리 인상이 핵심 화두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내려왔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공식적인 얘기고, 이면에 또 다른 게 있어요. 시장의 관심이, 포커스가 올해 계속 금리 인상에만 묻혀 있다가 지금 어디로 옮겨가고 있냐면요. 제롬 파월이 이번에 9월 FOMC 회의를 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키워드는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요,
공포, 리세션이 오고 있으니까 그 공포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자, 리세션이 오고 있으니까 고통을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된다라는 고통이라는 키워드를 말했고요. 그리고 나서 엄격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엄격하게 물가를 잡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특히나 먼저 얘기했던 경기 침체를, 고통을 어느 정도는 감내를 하고 있다. 자, 그렇다는 말은 무슨 뜻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요. 기존에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가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요. 시장의 관심은 경기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전에는 경기가 그래도 괜찮았어요. 미국 경기가요. 그런데 조금씩 둔화되는 흐름은 보이고 있다가 지금은 시그널이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이 공식적으로 대놓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경기 리세션에 대한 고통을 우리는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키워드에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겠다. 야,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다가 이제 경기 리세션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면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 그것이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조금씩 퀘스천 마크를 달면서 조금씩 반영하고 있다가 지금부터 많이 반영하고 있는 걸로 시장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자, 제가 좀 어렵지만 좀 쉽게 풀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하나씩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미가 없지만 당장 내일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거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거 지금 따져봐야 소용없습니다. 내일 월요일 미국 증시가 오른다 직전 저점에 와서 진짜 올라간다 라고 하든 내일 모레 올라간다고 하든 다음 주에는 올라갈 거다라고 하든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데이 트레이딩 하시나요? 데이 트레이딩 하실 거면 철저하게 그 데이 트레이딩 기법 가지고 하십시오. 근데 내일 오를 거라고 예측하고 그리고 모레 오를 거라고 예측하고 혹은 내일 모레 또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미리 움직인다? 지금은 그거는 에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요, 제가 이것을 짚어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의 포커스가 금리에서 경기 쪽으로 많이 지금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재미없고 지루하셔도요, 조금만 참고 그 내용의 핵심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좀 담아가십시오. 그러면 투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끝까지 봐주세요. 자, 지금 먼저 히스토리부터 살펴보실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미국의 기준금리, 즉 정책금리예요. FOMC에서 결정되는 금리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2008년도부터 금리가 급격히 조정해서 이때 제로금리를 이뤘죠.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됐냐면 2016년도까지 제로금리가 지속됐어요. 그리고 0.25 베이비 스텝씩 계속 2018년도까지 이렇게 천천히 올렸죠. 자, 그래서 이 시기는 저금리였어요.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다음은요, 미국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입니다. 즉 페드에서 돈을 얼마나 시장에 풀었냐라는 그것을 나타내는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 2008년부터 돈을 급격히 풀기 시작했어요. 벤 버냉키가 헬리콥터 벤이라는 닉네임을 얻으면서까지 시장에 돈을 많이 푼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때가 시발점이었고 그때 이후로 계속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QE, QE1, QE2, QE3까지. 자, 그렇게 계속 양적 완화를 하면서 시장이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풀고 나갔죠. 이렇게. 자, 그걸 또 계속 유지했어요. 그게 바로 2019년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졌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뭐였죠?
예, 시장의 유동성, 풍부한 유동성이 거의 10년 동안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미국의 실업률 봅니다. 자, 미국의 실업률은 2008년도에 급격히 올라갔다가요. 그리고 2009년도 이후부터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2020년 초까지. 자, 코로나 팬데믹 선언되기 이전까지 미국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죠? 실업률이 하락이면은 고용이 안정됐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보셨던 뭐가 있었습니까? 저금리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죠? 유동성,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안정된 고용.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은 뭐가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경기가 좋습니다. 금리가 낮아서 기업들은 많은 대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자 비용이 낮기 때문에 그 돈을 이용해서 사업에 투자를 해서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고요. 풍부한 유동성에 따라서 그 유동성이 투자 은행이나 그리고 은행에서 이제 대출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돈이 많이 돌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매출이 좋고 사업이 잘 되니까 계속 고용을 하죠. 계속 고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제 실업률이 낮아져서 사람들이 계속 돈을 버니까 그 돈을 또 소비를 하겠죠. 그럼 소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에 또 매출이 올라가죠. 이렇게 계속 선순환으로 경기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호경기가 이어지는 것이죠. 이 조건들이 만족되면은 굉장히 좋은 경기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그게 지난 10년 동안 쭉 이어왔던 것이죠. 자, 이렇게 좋았는데 이제 지금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뭐가 달라지고 있냐면요. 바로 인플레이션이 작년부터 서서히 언제부터냐면 2020년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인플레이션 지수가 좀 올라가다가 21년도에 조금 더 급격히 올라가다가 22년도에 지금 또 이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자, 이 인플레이션이 어느 인덱스 이상, 즉 연준에서 바라보는 것은 안정된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 보고 있냐면요. 바로 2에서 3%. 자, 이 선이죠, 이 선. 예. 물가 상승률은 2에서 3% 정도 매년 안정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이루는 게 경기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이 이렇게 지금처럼 많이 급격하게 올라와서 물가가 9% 최고 꼭지점은 얼마였죠? 9.1%였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물가 상승률이 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씀씀이를 줄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금리 인상을 강하게 드라이브해서 이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물가가 왜 올랐을까요? 자, 다시 한 번 더 되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바로 뭐 때문이었냐면 기억나세요? 고유가. 첫 번째는 유가 때문이었어요. 물가에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유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WTI, 지금 월봉 차트,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고 이제는 전쟁이죠. 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발발된 그 고유가. 자, 그리고 그때 언제까지 120달러까지 올라갔었죠. 자, 지금 어떻습니까? 월봉 차트를 보면 현재 78달러입니다. 자, 월봉 차트 보셔도 어떻습니까? 많이 떨어졌죠. 월봉의 추세가 꺾여버렸어요. 4개월 연속 빠지면서. 그래서 유가는 이미 꼭지 치고 이제 꺾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 러시아 때문에 좀 더 괴로운 게 천연가스였죠. 천연가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번 달에 지금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번 달에 짱대 연봉을 줬습니다. 일봉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21선에 투탑을 그리면서 자, 여기에 꼭지가 나왔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연가스도 자, 가격적인 면으로 봤을 때 이제 이미 한 번의 정점은 이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외에도 다른 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보시면 한참 시끄러웠던 게, 자, 2차 전지 배터리 때문에 니켈 가격이 굉장히
굉장히 핫하게 한번 피크를 쳤죠. 이때 투기 세력들이 한번 해먹고 나간 흔적이 여기 여실히 나옵니다. 점상한가 주듯이 이렇게 치솟았어요. 자,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얘도 하락 안정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알루미늄. 자, 산업 현장에 안 쓰인 데가 없죠. 그래서 알루미늄 가격을 보면 얘도 마찬가지 20년대부터 슬금슬금 올라와서 21년도에 계속 쭉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쭉 치고 올라가다가 여기서 22년도 올 연초에 꼭지를 치고 이제 하락 안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안전권에 들어와 있죠. 알루미늄도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뭐 대체 히토리라고 있고 팔라듐도 이제 어떻습니까? 큰 흐름은 지금 끊겼어요. 그죠? 안정권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금속이 뭐죠? 구리입니다. 구리. 자, 구리를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미 22년도 이때 보시면은 3월 31일. 자, 올해 3월 달에 가격적인 면에서는 꼭지를 치고 그리고 나서 계속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은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 문제는 구리는요 좀 달라요. 구리는 필수 아닙니까? 그래서 구리 가격은요 무엇을 반영한다고 한다면 경기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준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구리는 산업 현장에 워낙 많이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게 경기가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약간의 어떤 지표로서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이 구리 가격이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 산업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 가지고 구리를 많이 쓴다 그러면 구리 가격이 폭락하지는 않겠죠. 어느 선에서 안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의 폭락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기 면에서 구리 가격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먹는 거 가장 핵심적인 게 밀이죠. 자, 밀 가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때 지난 6월달에 정점을 이루고 이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밀 가격도 정점을 이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대두. 대두 가격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월봉에서 보면은 이제 정점을 이뤘다고 보죠. 가격적으로. 그죠? 일봉에서도 지금 60일선이 투턴으로서 지금 가격의 정점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게 밀하고 콩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보셨던 게 그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커피 가격. 자, 커피 가격은 아직까지는 많이 비싸네요. 근데 커피 가격은 우리 식료품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옥수수. 자, 옥수수도 보시면은 흐름상에서는 지금 투탑을 이루고 어느 정도 가격 조정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설탕도 마찬가지. 얘는 급등세가 이제 끝났죠. 자, 지금 보셨다시피 원자재 가격들이 어느 정도 식품을 포함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다 안정권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던 이 최초에 유발했던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올라갔던 첫 번째 요인이 원자재 가격의 급상승이 있었습니다. 원자재. 두 번째는 공급망 이슈가 있었죠. 공급망 이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작년에는 상하이. 그 다음에 올해는 어디죠? 러시아. 자, 이렇게 공급망 이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 올라왔고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서 또 올라왔고 이게 가장 크죠. 요거는 제피셜인데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이 여기 상점들이 가격을 많이 못 올렸잖아요. 못 올려가지고 그때 대출을 많이 꼈을 겁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살아남았던 그런 상점과 그런 가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때 2020년대 팬데믹 때문에 셧다운 해가지고 그때 수익을 그리고 아주 고통스러운 기간을 이제 대출금과 어떤 보조금으로 이제 버티셨다가 지금 이제 그걸 다시 메꾸려고 하니까 메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이 미워서 복수심에서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그 전에 큰 고통을 지금 메꾸고자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뿐만 아니라 원자재도 올랐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메뉴 가격은 한번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유동적으로 확 내릴 수가 없는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꺾였지만 지금 상품 가격과 그 다음에 뭐 메뉴 가격을 바로 조정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었고요. 그리고 공급망 이슈는 지금 중국 쪽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지만 러시아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죠. 아직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공급망 이슈가 더 크고, 자, 공급망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서는 가격, 원가 자체가 많이 올라버렸대요. 특히나 반도체 칩셋이 가격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고 있질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 협상력 때문에 차값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렇지만 좀 단기간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9.1%를 찍고 정점을 찍고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달에 인플레이션 지수가 어떻게 발표될까 궁금하시죠? 근데 보나마나 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가와 천연가스 그리고 식료품의 원료 가격들을 지금 살펴봤는데 다 하락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다음 달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수는 예측건데 이것보다는 더 내려갈 거다. 얼마만큼 내려갈지는 봐야 알겠죠.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은 3개월 연속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을 이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연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리를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절대적인 지금 인플레이션 지수, 좀 절대값이 현재 8.3%입니다. 자, 흐름은 꺾였으나 절대값이 여전히 높아요. 연준은 이 물가를 3%까지 끌어내리고자 하는 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고민거리는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안정권으로 내려야 되지만 이거에 부작용이 있죠. 바로 부작용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경기입니다. 자, 금리를 지금 이렇게 급하게 올렸잖아요. 연속으로 이렇게 지금 급하게 올리면 물가는 당연히 잡히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뭐에 영향을 주냐면 바로 성장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미국의 GDP 성장률이에요. 2분기 연속 하락을 이뤘습니다. 경제학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2분기 연속 마이너스의 GDP 성장을 나타내면은 경기 침체로 공식적으로 학술적으로 그렇게 정의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바로 금리 인상 때문에 GDP 성장률이 하락, 그래서 경제학 이론에 따라서는 경기 침체로 진입,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거 하나만 갖고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또 다른 것까지 살펴보면 통화 공급량, 광의 통화라고 해서요. 좀 M2 통화량, 자, 시장의 돈이 이렇게 쭉 계속 풀렸다라고 하면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최근에 보시면은 돈 풀리는 게 어떻습니까? M2 통화량이 옆으로 플랫하게 기고 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한번 보실게요. 미국의 정규직 고용수. 자, 미국의 정규직 고용수도 지금 여기 올해 최근 들어서 플랫하게 옆으로 기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시장에 돈이 도는 것도 통화 공급량도 플랫하게 가고 있고, 대신 아직 크게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규직 고용수도 지금 플랫하게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줄고 있지는 않고요. 자, 그러면 지금 GDP 성장률과 그 다음에 통화 공급량 그리고 정규직 고용수, 자, 이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볼게 OECD 경기 선행지수, 이걸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자, 여기에 좀 잘 보이십니까? 첫 번째 위에 일 보이는 게 OECD 아니네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보이는 게 한국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보면은 OECD 평균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중간에 있고 그 아래에 한국, 이렇게 경기 선행지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개, 세 개 다 합쳐도 결국 흐름은 하향하고 있다라는 거.
경기 선행지수가 OECD에서 발표한 지수에 따르면 다 100 이하로서 지금 그래프가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여전히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들을 합쳐서 봤을 때 9월 22일 날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된 미국의 경기 지수, 그것도 경기 선행지수, 이게 지금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서 지금 심각한 내용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지난 9월 22일이면은 저번주에 발표된 거죠. 여기서 조금 살펴보는데 중요한 게 바로 미국 경기 선행지수 LEI가 6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경기 침체를 예고했다. 이게 저는 아주 심각해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6개월 연속으로 지금 계속 경기 선행지수가 내려오고 있다라면은, 자, 경기 선행지수는요, 경기 지수에는 선행과 동행이 있어요. 자, 경기 동행지수는 현재 경기 흐름을 나타내고요, 경기 선행지수는 이보다 좀 더 빠른 지표인데 통상 얘는 3에서 6개월 정도 빠른 흐름을 나타냅니다. 경기 선행지수는요. 자, 그러면 자, 컨퍼런스 보드에서 어떻게 발표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자, 9월 22일 날 발표된 거는 8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경기 선행지수를 발표를 한 건데, 지금 여기에서 6개월 연속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게 짧게 보이지만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밑에 그레이색으로 보이는 게 경기 동행지수예요. 얘는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경기 동행지수는,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 3에서 6개월 미래의 경기 선행지수는 여전히 하락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6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곧 경기 동행지수도 꺾어진다는 얘기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겁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괜찮다고 봤었는데 이제 곧 경기가 우리가 피부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경기가 동행지수가 꺾어질 수 있다. 이게 아주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그것보다 조금 더 다른 지수를 보면 이게 더 걱정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파란색 그래프는 뭐냐면요, 6개월 평균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자, 이것이 저는 참 이거 보고 놀랐어요. 저번 달에도 제가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렸는데, 자,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 라인, 이게 뭐냐면요, 요거 빨간색 라인, 리세션 시그널로 정의가 되어 있는 라인입니다. 자, 그러면 2001년도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 그때 라인,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의 시그널,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나왔을 때의 시그널.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어떤 사태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 근데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그거의 시그널이라고 현재는 그거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세계 경기가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떠한 경제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선행지수의 큰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리세션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것, 이게 지금 좀 불안 요소입니다. 지난달까지는 괜찮았죠. 지난달까지는 이제 넥라인에 와 있었어요. 근데 이번 달에 지금 발표된 8월 경기 선행지수에서는 지금 리세션 시그널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시그널이 나왔으면 나온 그대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위험 구간에 일단 들어갔다.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는 몰라요. 아직 사태 발생 안 했는데 경기 지표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이렇게 지금 리세션 시그널이 나와버렸다. 그렇다면 여기에 맞게끔 우리는 투자자는 투자의 어떤 아이디어를 여기서 얻어야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장기 궤적이 마이너스로 지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지금 경기의 흐름이 불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죠. 각 기업들의 실적.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뭐냐면요. EPS입니다. 나스닥과 다우의 EPS고요. 지금 위에 있는 굵은색 선이 나스닥이고 밑에 점선이 다우입니다. 근데 둘 다 공통점이 뭡니까? EPS. 자, earning per share. 자, 주당 순이익이거든요. 그러면 다우든 나스닥이든 주당 순이익이 지금 둘 다 꺾여 버렸어요. 이게 또 문제입니다. EPS.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 꺾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 지금 안 좋아지고 있고 기업의 이익도 안 좋아지고 있고, 그죠?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금리 올라가는 거는 경기에도 안 좋고 기업에도 안 좋고 다 안 좋죠. 좋은 게 없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돌아와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얘기가 좀 길어져도요, 너무 지겹게 듣지 마시고, 하나하나 새겨 놓으시면 나중에 투자하시는데 다 도움이 돼요. 자, 경기 안 좋아지고 있죠.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경기에도 안 좋고, 주식 시장에도 안 좋아요. 그래서 금리는 올라가지만 이것도 안 좋은 것. 경기가 내려가는 것도 안 좋은 것. 심리는, 시장이 이렇게 폭락하니까 더 안 좋아지겠죠. 투자 심리도 꽝. 그래서 자산시장 3대 요소가 다 꽝이에요. 이게 참 슬픈 현실이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렇지만요, 이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드릴게요. 악필이네요. 다시. 자, 우리 이 말 잘 알죠? 위기는 기회다. 자,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투자를 하고 싶은데 경기가 좋을 때 하는 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경기가 나쁠 때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다 칠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은 경기가 좋을 때 나는 투자하는 게 맞다. 2번, 나는 경기가 안 좋을 때 투자하는 게 맞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은 바로 2번입니다. 왜냐면요, 경기가 안 좋을 때 투자를 해놓으면, 즉 씨를 뿌려놓으면 경기가 다시 좋아져서 자산 가격이 쫙 올라가죠. 그렇다면은 그때 나는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경기가 보통은 반대죠. 경기가 좋고 내 주위 사람들이 다 어떤 부동산 투자에서 돈 벌었다. 나는 부동산 안 가지고 있어서 수익을 못 냈다. 근데 또 옆에 있는 동료가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누구는 코인에서 돈 벌었다더라. 다 좋을 때 아닙니까? 경기가 좋아서 자산시장이 거품이 막 형성될 때, 그때 주위에서 돈을 벌었다더라 얘기가 들려오면 나는 참지 못하고 그때서야 투자를 시작을 하거나 기다렸다가 그때서야 또 마지막에 꼭지점을 잡는 게 보통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떻습니까? 반대로 경기가 안 좋아요. 지금 요즘 누가 집을 사? 라고 얘기할 때, 혹은 요즘 주식시장 그렇게 안 좋은데 주식 투자하면은 쪽박차, 너 미쳤냐? 그거 하지 마. 라고 남들이 막 말릴 때, 그때 투자의 기회는 다가옵니다. 그 기회를 잡아야지만 너나 없이 야, 지금 어떤 주가 좋다더라. 지금 어디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더라. 야, 저거 사야 되지 않냐라고 할 때 나는 여유롭게 그들한테 수익을 내고 내 물량을 넘겨주는 것. 그러면 그 이익은 나한테 고스란히 남게 되겠죠. 자, 이 부분에서 차가 나는 게 좋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항상 역발상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수월하시고요.
네, 1부에서는 이제 경기 전반적인 예측과 그리고 경제 지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2부에서는요, 실제로 주식시장의 지표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로 2부 시작합니다.